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정혜란입니다.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우리나라 자살 수준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과연 얼마나 높을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365명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732명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은 무려 37,26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자살 사망자 수는 어떨까요?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총 39,453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습니다. 2024년 기준 최근 3년의 통계를 보았을 때 산업재해, 교통사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보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국가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순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살은 10대, 20대, 30대에서 1위, 40대, 50대에서 2위, 60대에서 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살은 청년과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지는 사망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자살 수단을 제거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법 제2조의 2에서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가,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와 같은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24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1회 교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은 목적에 따라 생명 지킴이 교육과 인식 개선 교육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생명 지킴이 교육은 주변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 기술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식 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자살 예방 교육은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여 자살의 위험에서 나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자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자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마 평소에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을 기회로 나는 자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스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상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 경의를 표하고 싶을 때 리스펙한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
다시를 의미하는 라틴어 레와 바라보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스페케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단어에는 뒤돌아보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어떻게 존경하다, 존중하다의 의미로 확장되었을까요? 리스펙트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 나와 타인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리스펙트는 생명 존중의 핵심 가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살 예방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자살 예방은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살 예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고 싶다, 살기 싫다라는 말,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쉽게 하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언론, 방송, SNS 등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언론이나 방송, 드라마에서 자살 방법, 장소, 수단을 언급하거나 유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자살 장면을 묘사 혹은 노출하는 것은 자살 유발 정보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과 관련하여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SNS와 같은 공간에서 자살을 가벼운 흥미거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살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질문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상시 언행을 주의하는 것으로 자살 예방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자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는 것은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 지식을 올바르게 갖춘다면 온라인과 미디어의 자살 유발 정보를 경계하고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특히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숨기고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자살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숨기거나 모른 채 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아차리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의 마음 건강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자살 예방의 핵심입니다. 앞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과 함께 나의 마음 건강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나를 잘 돌보기 위해 마음 건강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건강한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항상 행복하기만 한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편안한 감정과 불편한 감정 모두가 중요합니다. 마음 건강에 관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마음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우리는 누구나 다양한 마음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다른 상태로 나누어진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각각 피라미드 어딘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래쪽에 있을 때가 많고 맨 위쪽은 사람들이 더 적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상태는 스트레스나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거나 편안한 상태입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일상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처럼 편안하고 즐겁고 여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마음의 괴로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실망스럽거나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시험을 치르거나 친구와 의견 충돌을 겪는 것처럼 작은 문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일상에서 흔히 경험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괴로움을 견디는 힘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한 마음 건강 문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크게 다치거나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암담한 상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큰 슬픔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이나 친구같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위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상태를 정신질환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우리 몸이 아플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마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될 때는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어떠셨나요? 나의 마음 상태들에 대해 조금 알게 되셨을까요?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흔히 건강한 마음 상태라고 했을 때 부정적 감정 없이 긍정적인 감정만을 느껴야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 우리의 정신 건강은 4가지의 다양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편안한 상태로 말 그대로 편안하고 즐겁고 여유 있고 사려 깊은 상태입니다. 일을 다 마친 저녁 시간이나 여유로운 주말의 오후, 여행지에서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힐링한다 라고 말하는 상황 속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편안하지 못한 다른 상태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마음의 고통 상태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 시험 혹은 과제의 압박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화가 나고 괴롭고 슬프고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는 단계이며 시행착오를 통해 고통을 견디는 힘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일상적이지 않은 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상태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뜻밖의 사고나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평소와 달리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마음 상태로 상처받고 비통하고 애절하고 절망스럽고 암담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이웃,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질병이 생긴 정신질환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되어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이 발병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의심될 때는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4가지 정신 상태가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4가지 정신건강 상태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인 A씨는 주말 동안 친구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상태겠죠? 집에 돌아와 월요일에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고통 상태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즉, 특별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죠. A씨는 평소 우울증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질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4가지 마음 상태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각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대처 방법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는 앞서 살펴본 4단계의 마음 상태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2단계의 마음의 고통 상태에 해당합니다. 마음의 고통도 정신건강의 일부이며 모든 사람이 마음의 괴로움, 즉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 시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 분비와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놀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는 등등의 신체 현상들은 이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 겪고 있습니다. 만일 그 정도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었을 때 심신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배우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힘을 길러줍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결에 필요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높일 수 있고 스트레스를 겪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통에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가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기에 마음을 잘 다루기 위해 먼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패턴, 주변 사람과의 건강한 교류 등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필수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과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안정화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인데요.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실습해 볼까요? 먼저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안정화 호흡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다시 잠시 멈추었다가 코로 들이마시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잠시 3초간 멈추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입으로 천천히 5초간 숨을 내쉬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호흡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로 배워볼 방법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근육 이완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양손을 강하게 쥐었다가 서서히 힘을 풀면서 손에서 느껴지는 근육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방법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양손 모두 주먹을 강하게 쥐어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힘을 풀어볼게요. 지금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번에도 역시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한결 편해지지 않으셨나요? 두 방법 모두 간단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안정이 될 때까지 반복해 주는 것이 좋고 안정화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건강하게 마음 근육을 길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 놓였을 때는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가까운 이의 죽음과 같은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나에게 있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인가 등을 생각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관심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가지의 정신건강 상태 중 맨 위에 있는 정신질환 상태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말하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뇌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정신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정신질환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들은 흔히 정신질환에 대해 잘못된 오해나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은 우리의 마음 건강을 담당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감정, 생각, 행동, 지각, 반응성, 신체 증상 등의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뚜렷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인구의 약 2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뇌 발달과 기능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게 됩니다.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통해 뇌 기능의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이 의심될 때 의학적인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한 빠른 도움 요청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나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마음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위기 상황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상태는 생각, 행동, 감정의 변화를 바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머릿속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죽음이나 자살 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비하할 때, 자살 방법을 찾아볼 때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삶을 정리하는 행동을 하거나 활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자살할 수 있는 도구를 찾거나 마련할 때,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가족, 친구, 지인에게 나눠줄 때, 불면에 시달리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할 때를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힘든 감정이 계속될 때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계속될 때, 다른 새로운 것을 할 기력이 없을 때,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괴로울 때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가족, 친구, 지인 등 나의 주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살피는 것은 물론 내 주변 사람에게서 생각이나 말, 행동, 감정의 변화가 보인다면 그를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움 요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믿을 만한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에 출처 없는 정보와 자료들은 더 큰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의 힘든 일을 무심코 올리게 될 경우 주변의 갈등과 악의적으로 유포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도움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경찰 112, 소방 119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자살 예방센터, 심리 상담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도움 요청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교육을 잘 들으셨다면 삶의 힘든 순간에 결코 내가 못나거나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며 힘든 순간에 좌절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바탕으로 혹시라도 죽음을 생각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다음 추측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멈추세요. 지금 자살할 때 쓰려고 했던 물건을 치워버려요.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요. 욱하는 마음이 들거나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한 번에 전부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잘 될 거야. 괜찮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주문을 외워요. 나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혼자 있지 말아요. 누군가와 함께해요.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거나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당신은 도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날 약속을 지금 예약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세요. 분명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의 힘듦을 알고 주변에 도움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